이번 시간에는 제23회 TAT 2급 제23회 기출문제 수행평가의 문제 3번 결산 8점짜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08페이지죠. 네, 1번 문제 보면은요. 유가증권 수동 결산,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문제. 우리 얼마 전에 NCS 평가에서도 이거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낸 적이 있죠. 자, 유가증권이 두 가지가 나왔군요.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 두 가지니까 이건 분개를 두 개로 해야 되겠네요. 개정 과목이 다르니까. 자, 자료 설명. 전기결산 시 유가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적절하게 평가하였으며 유가증권 매입 이후 보유한 주식의 수의 변동은 없다.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결산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자, 그런데 요거는 말이죠. 이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좀 확인해 볼 것이 있네요. 왜냐면은 이게 아마 단기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이 전기에 매입을 했어요. 전기에. 아, 여기 조회해 볼 필요가 없군요. 조회 안 해봐도 알겠네요. 자,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는 전기의 장부금액 요 2,500만원, 전기 결산 시 장부금액 2,500만원과 단기 2018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하고를 직접 비교해보면 되는 거고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 이걸 전기에 있었던 요 7천만원,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좀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일단 단기매매증권을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유주가 2,000주, 결산일 2018년 12월 31일 현재 12,000원이에요. 하게 되면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전기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해도 돼요. 전기에 손익에 다 반영이 돼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것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분계 하나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직접 입력을 하죠. 일단 하나를 먼저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아니죠, 평가 손실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 937번. 자, 거래처 적용 필요 없고요.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187번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액을 우리가 100만 원으로 이제 차액을 알아냈고요. 거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하나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매도가능증권인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때 2017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5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평가해 볼까요? 16,000원 5,000주.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000원이 곱하기 5,000주다 하니까 8천만 원이 나옵니다. 현재 가치 8천만 원. 이 8천만 원과 전기에 결성된 7천만 원.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000만 원은 그대로 자산 증가를 시키지만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1,000만 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죠. 왜냐?
요거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예, 평가 이익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을 먼저 상계시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대변에 기록하고 나머지 50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변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입력하자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 차변에다가 매도가능증권 자산 증가를 1,000만 원을 시킵니다. 이 123번 매도가능증권의 자산은 증가하는데 대변이 문제예요.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네. 어디? 오. 자, 이거 중요하군요. 자, 2017년 12월 31일 날 12월 1일 날 구입해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 178번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자, 투자 자산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네. 여기 이 매도가능증권을 검색을 하면은 저도 이거 건성으로 봤네요. 자, 123번과 178번 두 개가 코드가 검색이 됩니다. 123번은 유형 자산의 매도가능증권이에요. 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은 아니지만 1년 안에 처분할 목적의 유가증권이면 123번의 매도가능증권인데 지금 이거는 2017년 12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2018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벌써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죠? 투자자산. 네, 178번 꼭 써야 됩니다. 네, 여기에 함정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173번 투자자산에 1,000만 원 증가로 회계 처리하시고, 자, 대변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500이고 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500. 전기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상계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상계 처리.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몇 개 있습니다. 주식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우리 그 사채, 할증 발행할 때 할인 발행할 때 그 개정 과목 두 개가 전부 상계 처리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가 벌써 전기말 장부금액과 이 구입 가격을 지금 평가를 이걸로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보여주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 평가가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돼 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차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차기의 손익만 별도로 따지면 돼요. 단기의 손익만. 전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매도가능증권은 이것이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 하락분이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플러스 1,000만 원이 자본이 증가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1,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500만 원을 먼저 상계시키고 플러스 되는 건 500만 원. 이렇게 된다. 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매도가능증권에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4점. 자, 결산자료 단기 법인세 등 2,148만 8,343원으로 계상한다. 법인세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결산 문제에서는 법인세 안에다 이 금액을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가로 열고 법인세 중간 애납 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계상되어 있다고 전제를 안 해 주어서요. 시험에서 이게 이 말이 없어도 원래
이 자동 결산의 그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법인세 입력하기 전에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조회해 봐야 돼요. 선납세금 있는가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납세금 자산이잖아요. 이 선납세금을 대변에 털어주고 차변에 법인세, 그것을 일반 전표에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납세금만큼을 이 금액에서 빼줘요. 마이너스.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법인세단에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수동 및 자동 결산을 해라 하는 거 보니까 이 선납세금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선납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아니죠.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조회해보면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없네? 밑으로 내려가야 있구나. 예. 이 화면에 가려가지고, 예, 여기 화면을 최대로 잘 키워가지고요. 맨 끝에 있었어요. 예. 자, 자산이 얼마 잡혀있냐? 1372만 5천원. 네. 이거를 메모해야 됩니다. 1372만 5천원을 차변에 자산이 있으니까 이걸 대변에다 기록합니다. 예. 1372만 5천원 시험지에다가 기록하시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갑니다. 대변에 선납세금 자산감소 137250000 내려와서 차변에 이것을 법인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비용으로. 법인 해가지고 법인세 등 998 똑같은 금액 137250000 이렇게 수동 결산으로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시험지에서 이제 그 메모한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서 빼줘야 돼요. 예? 여기 21488-343 빼기 방금 입력한 그 숫자 기억하시죠? 1372500 그걸 빼보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776만 3,343 나오나요? 예. 이거를 메모해가지고 이거 빼기 이거 해가지고 이게 나온다. 이것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예, 결산자료 입력이 법인세단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7,763343 요령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을 위해서 전체 메뉴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가지고 1월부터 12월 네, 법인세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법인세 계사항이라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일반 전표에 넣었던 것이 여기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 뺀 나머지를 넣어야 여기 9번의 법인세가 제대로 여기 그 금액, 그 합계 금액 21,488,34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빼가지고 메모했던 7763343 엔터 치면은 그리고 이 금액 보시면 21,488,343 땅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넣었던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했던 것이 이 결산자료 입력에 이미 반영이 아까 입력하고 일로 왔기 때문에. 자, 다른 결산 정리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를 끝내기 전에 요 점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되죠. 점표 추가 누르고 예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회 눌러보면은 결차 결대로 많은 점표들이 넘어오는데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게 어떤 점표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입력한 것과 관련된 거는 여기 3번 전표예요. 3번 전표가 아니라 맨 밑에. 맨 밑에 요 전표. 전표 번호 10번. 이것이 자동 결산에 입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왜 미지급 세금이 되느냐 하면은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계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법인세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납세금은 뭘까요? 기중에 낸 거예요. 저거는 중간 예납을 한 거고, 요거는 아직 법인세 조정을 통해서 3월 달에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은 미지급 비용으로 계정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미지급 세금으로 씁니다. 부가세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6월 30일자 2기 확정의 그 부가세 정리를 한다. 납부할 부가세가 있으면 그것이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되죠. 미지급 비용 이거 아니고 미지급 세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문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소득 근로소득 관리 문제 25점짜리 요거 하면은 이제 다 끝나겠네요. 자, 1번 문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 8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이거 몇 번 해봐서 이제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자, 아마 부양가족 중에 박미라 씨가 장애인 증명서가 있고요. 네, 자료 설명을 보면서 입력을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자, 한번 쭉 확인해 보면 사무직 사원 김철중의 주민등록 등록표입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맞는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철중 세대주 오케이. 두 번째, 부양가족은 김철중과 생계를 같이 한다. 두 번째, 배우자 이승연과 2018년 9월 30일에 이혼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 여러분 이혼과 사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일 이전의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 걸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거죠. 그럼 배우자 공제는 못 받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9월 30일 날 사망을 했다. 그러면 9월 29일 상황으로 사망일 이전의 상황으로 판단하라. 이혼은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으로 판단한다. 12월 31일. 자, 9월 30일 날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아예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모 박미라는 치매 치료 중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6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증 환자라는 건 이제 우리 장애를 의미하는 거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자 소득만 600만 원이 있고 원천 징수가 됐으니까 이건 분리과세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박미라 씨는 장애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아마 나이가 되면은 60세 이상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장애를 걸어주면 됩니다. 42년생이니까 60세 이상으로 하고 또 추가로 장애 걸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네 번째, 김현우는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다. 네, 소득은 없는데 대학생이면 20살이 넘었는지 봐야 됩니다. 자, 1996년생이면 몇 살인가요? 2018 나이에 걸려서 입력은 하는데 부로 입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 김현진은 청소년 성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요 상금 100만 원이
또 이제 그 필요 경비도 인정을 받고 하면은 100만 원 이하가 되죠. 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김현지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1년생. 01년생. 그러면 17살이죠. 예.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자, 정리됐고. 그 다음에 동생 김지영은 총 급여 1,500만 원이 있다. 소득자네요.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500만 원까지,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아요. 1,500이면 소득이 있으니까 입력은 하는데 기본사항을 부로 해서 동생이니까 입력을 합니다. 조카나 이모나 고모는 입력도 안 해요. 자,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을 수정하시오. 입력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자, 고쳐봅시다. 자, 8점짜리죠.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사원등록을 눌러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철중을 선택을 해봅니다. 네, 입력이 쫙 돼 있군요. 이걸 보고 이제 고치면 돼요. 자, 본인 세대주로 해놨고, 자, 배우자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 기본을 바꿉니다. 부, 영. 아예 삭제를 해야 되네, 삭제. 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여기서 배우자 줄에다 놓고, 자, 위에서 삭제. 예. 네. 부로 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뭐 의료비 공제라든가 무슨 다른 걸 또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 놔두는 건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김현우는 22살이었죠. 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현지는 상금을 받았지만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고, 박미라, 박미라가 이제 어머니였죠. 여기 장애에다가 코드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네, 장애를 클릭해가지고 중증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3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 네, 70세 이상은 지가 자동 체크된 거고요. 네, 박미라를 그냥 넘어갔군요. 네, 김현우 부 됐고, 김현지 20세 이하. 자, 형제자매 김지영 장애인이 맞았나요? 자, 자료가 장애인은 모친이 장애인이었죠. 그죠? 동생 김지영은 청급여 1,500만 원입니다. 네, 입력은 하는데 부로 해야 되겠군요. 그죠? 네, 여기를 0번. 잘 고쳐졌나요? 그렇구나. 네네. 자, 김철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배우자가 없으니까. 배우자가 없으면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자녀가 꼭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한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라는 게 자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한부모, 한부모를 1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해줘요. 네,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자녀가 있을 때 한부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에 1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네, 그거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대로 고치면 다 고치면 이제 8점 만점 주는 거고, 지금 저처럼 만약에 한부모 빼먹었다 하면 뭐 2점이나 3점 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문제 8점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자, 5월 급여자료 입력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하고 이 사람이 아마 5월 달에 퇴사를 한 모양이에요. 자, 기본급이 있고 공제 항목으로 쫙 있어요. 자, 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생산부 조민주 사원의 급여자료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생산부 조민주 사원은 2018년 5월 25일에 퇴직하였다. 중도 퇴사자 정산시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평가 문제. 조민주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이대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조민주 사원 등록에 가야죠. 퇴사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9번에 있습니다. 자, 퇴사일 날짜 지정해 준 날짜가 며칠이죠? 네. 2018-0525 입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네, 수당 등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 등록, 수당 등록하고 똑같은 메뉴를 쓰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느냐?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이 월을 선택하기 전에 수당 공제 등록을 눌러서 여기 두 번째 탭에 있는 공제 등록을 눌러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보험료 정산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공제 등록에다가 건강보험료 정산, (600번) 자동 입력되죠? 네. 거기 건강보험료 정산 코드가 보이죠? 예, 2번.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밑으로 또 내려와서 급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 예, 열을 해서 급여에다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거기 번호가 있네요. 4번. 뭐라고 나옵니까? 장기요양료 정산은 공제소득 유형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유형을 변경 시에는 급여자료 입력 각 지급일에 수당 재계산을 하셔야 변경된 공제 유형이 적용됩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예. 해서 급여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급여에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다 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죠. 5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급여로 선택할 것. 네. 자, 그러면 5월달 급여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날짜를 5월로 선택을 합니다. 급여를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네, 날짜 5월 25일 제대로 됐고요. 자, 여기 중도 퇴사자 조민주 입력돼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료가 아까 710페이지에 있었죠. 자, 기본급 250만 원.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처리됐고요. 거기 끝에 두 번째 건강보험료 정산은 수동으로 입력해 줘야 되죠. 예. 우리 아까 공제사항 등록한 거 여기에다가 15,210원 엔터.
장기 유학료 정산 1,050원. 엔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계산이 안 되는군요. 그죠? 예, 자료가 급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을 했고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라 그랬죠? 자, 위에 보시면은 위에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 단추가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우리 그 연말정산 할 때 썼던 정산 명세 탭이 나오죠? 네. 자, 쭉 내보면은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지금 5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 4월 달까지 납부했던 세금이 183,160원을 환급받아야 되겠네요. 자, 밑에서 반영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중도 입력이라는 빨간 단추 나오죠? 여기까지가 아까 이 지시가 되겠습니다. 3번 지시. 5월분 급여자료 입력하시고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네 번째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네, 그럼 밑에다가 좀 입력을 해줄 것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인사급여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죠? 클릭하시고 5월 귀속기간은 5월 엔터 5월 엔터 지급도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하십니다. 자, 간이세액에 의해서 3명에 대한 총 지급액과 세액이 나오고요. 중도 퇴사자 우리 1명 이렇게 나와서 3명 거의 세액이 33,050원인데 중도 퇴사자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134,47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월에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차월로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당월 발생 환급액이 여기 있는데 20번에 차월 2월 환급액으로 넘어가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여기 만약에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한다는 것은 뭐예요? 5월 달에 요걸 환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다음 달이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차월로 2월 시켜서 다음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이걸 또 빼면 되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저장해 두면 되죠? 네. 그래서 위에서 저장.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이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하시면 이 소득세에 관한 문제, 이 급여 자료 입력에 관한 문제, 뭐 여러분 여기 주어진 배점 다 확보할 수 있어요. 8점짜리 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 9점짜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라 하는 문제 있죠?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본사관리팀 주경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와 기타 증빙자료이다.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주경진 사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자료 2에 주경진의 신용카드 내역에는 회사 경비 사용금액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50만원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경진의 소득 금액에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 내에 회사 경비로 50만원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소득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회사 경비라는 건 회사에서 경비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야 돼요. 신용카드 내역 입력할 때. 그 다음에 4번 직계존속 신명숙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이 된다. 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경진의 의료비 내역은 치열교정의료비이다. 치열교정도 이게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를 첨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기능, 그러니까 치열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음식물을 씹기가 나쁘다 이거예요. 그것이 진단됐다요. 근데 만약에 치열 교정을 미용을 위해서 했다. 음식물 먹는 데 지장이 없는데 오직 미용만을 위해서 이를 치열 교정했다면 그거는 또 빼야 됩니다. 네, 요건 주경진의 의료비는 치료 목적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입력 대상이죠. 자,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의료비는 여기다 입력해라. 국세청 자료는 합계금액 한 건으로 해라.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해라.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정산명세에 입력해라. 이게 알려주는 거고요. 네, 주경진의 부양가족 현황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어서 소득 공제 사원을 불러내야죠. 네, 더블 클릭해가지고 주경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소득 공제에 나타나는 자료하고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자료. 네, 우선 주경진, 정하은, 신명숙, 주준영, 주서진이 제대로 다 입력되어 있는지. 고칠 잘못된 내용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아까 자료 설명에서 말이죠. 신용카드에서만 50만 원 차감한다는 거. 네, 그것만 입력할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12페이지에 있는 증빙부터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신명숙 씨 모친인 것 같고요. 30만원, 30만원에서 120만원 납부했습니다. 120만원. 네. 자, 120만원. 모친의 장애인이니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교육비 소득명세 탭에 입력하라 그랬죠. 자, 교육비의 신명숙의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예. 자료가 국세청 밑에 그 국세청이라고 인쇄된 거, 저 전산 출력된 자료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신명숙 교육비의 4번 장애인 선택하시고 여기 기타 난에다가 다 입력하시면 돼요. 120만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알죠? 여기 정산명세에 교육비 세액공제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떤 자료가 있느냐 보면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아까 50만원 메모해 놨던 거 있죠? 자, 이것을 일반하고 전통시장하고 나누어서 주경진이 사용한 본인이잖아요. 입력을 해주는데 이 일반에서 50만원만 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탭에 가가지고 주경진의 일반이 어디냐 어디 볼까요? 여기네요. 6번이죠. 6번이 신용카드 가로 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이게 일반입니다. 거기에 국세청 자료. 지금 우리가 지금 국세청 자료를 보고 하는 거니까 1700에서 50만원 빼면 165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420만원 있죠? 그거는 전통시장 난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죠? 9번. 9번. 여기가 전통시장입니다. 자, 국세청 줄에다가 42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네, 항목 잘 보시고
전통시장, 일반, 신용카드 나누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또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비네요. 환자가 주경진이면 본인이고, 미래치과, 안경은 없고요.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저작 문제 때문에 했다는 그거죠. 이건 치료 목적이 되니까 이거 금액 1,350만 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다 입력하죠. 부양가족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주경진, 여기 환자 이름을 불러냅니다. 본인이죠. 자, 이게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상호나 사업자 번호 이거 필요 없어요. 지나가시고 건수에서도 그냥 엔터 친 다음에 1,350만 원이네요. 난임시술비 아니니까 X, 중증질환 결핵 환자 아니니까 X.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더 있죠? 다음 페이지 7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료가 하나 더 나왔어요. 연금저축. 본인 것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금저축, 월세, 세액공제 이런 거 다 본인 것만 됩니다. 자, 주경진 본인 맞죠? 자, 우리투자증권에 이거는 이제 입력하는 난이 있더라고요. 자, 240만 원. 자, 연금저축은 어디다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그랬는지 여러분 보시면 참고하시면 알겠고요. 자, 어디냐면은 여기 탭이 연금명세 여기다 입력 안 해요. 여기에 가서 찾으면은 절대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정산명세에다 입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연금명세, 월세명세 이거는 이 탭이 있을 뿐이고 이거는 여기다 입력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다른 거는 뭐예요?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이거는 뭐예요? 여기다 입력한 것이 이쪽으로 반영되죠? 방향이. 자, 그래서 정산명세. 문제에서 정산명세에 입력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찾아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연금저축 어디 있습니까? 여기 59번에 있네요. 세액공제 59번 화살표 눌러보세요. 여기서 이제 구분해 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연금이에요? 3번이네요. 3번. 그리고 금융회사 더블 클릭해 가지고 우리 투자를 검색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계좌번호도 거기 나와 있어요. 015-699 9가 하나 더 있나요? 652 불입금액 모두 해당이 되죠. 24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반영되고 그 240만원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28만 8천원 자동 반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경진의 연말정산 자료를 보고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완료 단추 한번 눌러줄까요? 여기 주경진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완료 해서 입력을 완료합니다. 하면은 주경진의 자료에는 여기 완료라는 단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9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회 실무수행평가 마지막 근로소득에 관한 문제까지 했어요. 시험 볼 때 완료 단추 눌러야 돼. 안 눌러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장이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닫아 보시면은 저장할 거냐 하면은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자동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완료를 눌러라 뭐 이런 저기가 없으니까 안 눌러도 되는데 뭐 눌러 놓는 게 더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완료. 근데 아마 완료를 안 눌러서 뭐 감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 공개가 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말이 없으니까 누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저장은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3회 실무수행평가 풀이를 다 마쳤네요.